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작년에 뵈고 오늘 뵙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일입니다. 시작이 반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그러네요. 조세정책이라는 걸 배우고 이제 조세정책이 끝나고 나면 정책론이 끝나요. 그러면 투자론 배울 겁니다. 투자론은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투자론은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 넘어가기 전에요. 그동안 우리 이제 공부 어떻게 했는가 하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할 건가 또 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앞부분을 이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안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동안 내용. 그걸 막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마 앞부분 열심히 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수업에 충실하면 돼요. 이게 부동산학 개론이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도 안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영어 공부라는 건, 영어 공부는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부동산학 개론은 단락단락 이렇게 나눠줬어요. 물론 조금은 연결되지만 뭐 이렇게 반드시 연결돼서 앞부분 모르면 뒷부분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충실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앞부분으로 가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동영상 듣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늘 뭐 조세정책, 투자는 이렇게 배울 건데 시험 볼 때까지 이 내용을 오늘 빼고도 최소 5번 들어, 5번 최소 이렇게.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특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거의 10번 가까이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고 모르는 내용이 나타나면 거기에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말고, 제가 오늘 꼭 이건 알아야 됩니다. 뭐 그 정도 할 거니까 그거 몇 개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다 안 되거든요. 오늘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 4개나 3개 할 거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거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이라면 첫 번째 총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뭘 배우냐가 기억날까요? 총론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런 거 배웠어요. 뭐 추순자가 아니다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동산의 분류,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까지 총론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증성이 나오거나 부동성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증성에 관해서 생각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증성 그러면 한 3가지, 부동성 한 3가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까? 부동성,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하고 연결되는가 볼까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 이런 말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개별성.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총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경제론. 수요 공급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 형성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는데 수요 공급에서 중요했던 것은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에서 혹시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 뭐였습니까?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뭘 가장 중요하다 하던가요? 기억이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때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별표하고 외우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번 하니까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졌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에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는 거. 수요 변화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대체적 가격. 이제 생각나시죠? 대체적 가격, 보완제 가격. 대체적 가격이 올라갔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 아파트 수요 증가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 말하면 되는데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법하고 민법 때문에 그래요. 공법하고 민법 때문에. 부동산을 개론만 하는 게 아니라 공법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부동산을 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일 공법 선생님이 와서 다 지워버린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론 지식을 다 지워버린다. 자, 수업합시다 그러면서 다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럼 부동산의 개론이 계속 남고 있으면 오늘 배운 내용이 계속 머리에 있으려면 내일 하고 나오지 말아버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이 마지막에 남아있겠잖아요. 자, 그렇게. 근데 또 안 오면 안 돼요. 오셔야 됩니다. 안 오면
공법은 들을수록 어려우니까 아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 배웠죠. 수요 변했다, 공급 변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다.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 변동에서는 뭐 상하도, 하상수.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을 겁니다. 기울기 구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연습 많이 했을 건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게 공부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할 필요 없으냐 그런 거 했다는 소리예요. 다만 거미집에서 수탄수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수탄수, 공기수 그 정도 기억나면 돼. 그걸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말고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 그러니까는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경제론. 그 다음에 시장론. 시장론에서는 뭐 효율적 시장, 주택 여과현상, 주거분리 이런 거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배웠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 지대이론, 도시공간구조, 입지이론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까지가 시장론이야. 이 시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한다? 정책론. 정책론에서는 예부효과, 뭐 공공재 이런 거 배웠고 예부효과, 공공재가 끝나고 났더니 토지정책, 주택정책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렇지. 거기까지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정책론 마지막 파트에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정책. 그래서요, 조세정책 배우고, 조세정책이 배우고 나면 정책론 끝나. 그럼 이제 투자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책론의 목차. 정책론은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 이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직접 개입 방법은 공공, 공용 들어가는 거, 토지 수용, 직접 개입, 토지은행, 직접 개입, 그 다음에는 직접 개입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돈 나오는 거, 세금, 세금이라고 나오지 않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금 주고 부담금, 보조금, 금융지원 돈 나오면 그게 뭐였습니까? 간접 개입.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간접 개입. 그런 파트를 시장 개입에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 제가 애우라겠고 시장의 실패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부효과, 그 다음에 공공지 그 파트 했던 게 요 시장 개입. 토지정책,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거, 주택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거.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하면 시장에 좋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세정책이 남았어요. 조세정책은 세금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 조세정책은 저에게 배우기도 하고 사실은 조세정책은 저한테는 잠깐 배워요. 한 30분? 처음 배울 때는 1시간 정도 이제 배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많이 알면 한 30분의 조세정책은 다 끝난다고. 저에게는 30분이면 다 끝나는데 근데 세법 선생님은 요거 매주 하잖아. 매주. 뭐 격주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세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세법 선생한테 배우는 게 이거예요. 조세정책. 그러니까 요 조세정책은 저에게도 배우고 세법 선생한테 배운다. 근데 세법은 16문제가 나오지만 여기 조세정책에서 그러니까 세법이 조세정책이에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이 조세정책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꼴로 최근에는 3년에 2문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 아니고 3년에 2문제니까 평균 내면 0.7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세법 선생한테 배우는 내용 그걸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세정책 갈 건데요. 자 봅시다. 기본서는 좀 이따 보고 이게 강의 노트는 43쪽의 조세정책입니다. 기본서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 처음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기본서입니다. 그건 펴지 마시고 이런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밖에 나가서 사오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요걸 지금 나가서 저기 카운터 가서 요걸 사오시면 된다고 요거. 여기 부동산 학개론 강의 노트 주세요. 그러면 된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가져오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발하는데 세금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조세정책 이렇게 합니다. 그럼 조세정책, 조세가 나오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세금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조세정책이라고 그래. 근데 이 세금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세정책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요. 뭘 배우냐면 이제 부동산 조세를 이렇게 배울 건데, 네. 부동산 조세 최근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뭘 시험에 내냐면 여기 이제 부동산 조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조세인데 최근에 여기 출제하는 것은 부동산 조세의 종류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취득할 때도 세금 내고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 내고 팔 때도 세금 내고 이렇게. 근데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 거야. 이 내용은 저에게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우냐면 세버스님한테 배우는 내용이야. 근데 계속 요즘 이걸 내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자,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누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지방세라고요. 그러면 이 상속하고 증여가 내가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이게 취득한 거라고. 취득. 내가 상속받았다 그러면 취득한 거야. 그 다음에 증여받았다도 취득한 거라고. 그러면 상속받았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고 증여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다는 거야. 등등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국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가 되는 거고, 지방세가. 아마 이제 세법 선생님한테 이걸 자세히 배울 거라고. 세법 배우셨습니까? 안 배웠죠? 다음 주에 배우나?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것 같은데, 세법 선생님이 첫날 아마 이런 거 자세히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건 암기상이 되는 건데, 지금 암기하지 말고, 세법 선생님한테 들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암기될 거라고. 세법 선생님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법 선생님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는 뭐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세법 선생님한테 이제 자세히 배우면 돼요. 저한테는 이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야. 이걸 보유세라고 그래요. 보유세.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한단 말 이렇게 뉴스에서 자주 나온다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소리야.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아파트 5개, 6개 사는 것을 국가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5개, 6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 기회를 놓쳤으니까 당신이 세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하겠다. 이렇게요. 취득세는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냐면 취득세는 처음 사는 사람들, 아파트를 처음 사는 사람들이 취득세를 무서워버리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고 대신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는 거야. 보유세는. 다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취지를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도 보유할 때 내는 거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자, 팝시다.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도 뭐 있는데 그 지방세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거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고, 지금 암기하기 싫으면 세법 시간에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겁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시험 문제였어요. 다음은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세의 기능. 조세의 기능, 세금의 역할. 기능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잘 만들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 했을 겁니다. 그럼 세금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소리야.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조세의 기능인데 세금 가지고 그리고 국가 재정이잖아요. 국가 살림살 해야겠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그 얘는 자주 나올까 안 나올까? 자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지문 줄 건데 세금 가지고 경기 조절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면 취득세를 깎아줘요.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깎아줘요. 그래서 세금을 낮춰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투기적 성향이 나타나고 너무 과열됐으면 취득세 엄청 부과, 양도소득세도 엄청 부과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금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투기 억제할 수 있고, 투기에 억제됐단 말은 토지 가격, 집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원을 배분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소득재분배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 소득 재분배는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시장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단 말은 제가 자동차를 사러 갔어요. 현대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현대 자동차에서 당신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데요? 나 연봉 2,700이에요. 당신의 소득 수준은 낮으니까 이 자동차 팔 때 우리가 1,0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대가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장에서는. 제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핸드폰 사러 가니까 삼성에서 초인류 기업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삼성에서 당신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으니까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에 팔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삼성이, 현대가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핸드폰도 싸게 팔고 자동차도 싸게 판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득이 재분배된다 한다고. 왜? 돈 많은 사람이 우리 도와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소리예요. 형제간끼리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형제간끼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소득 재분배인데 시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그럼 뭘 가지고? 세금 가지고. 당신의 연봉이 2억이네요. 그럼 세금 많이 내세요. 당신의 연봉은 2천만 원이네. 세금 내지 마세요. 여기서 세금 걷어다가 도와줄게요. 이게 소득 재분배야. 그러면 시험은 세금은,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OX? O. 됐습니까? 이렇게. 자, 됐어. 이제 여기 1번이 중요하고 2번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좀 아까 말을 하다 잘못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게 반복됐어요.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됐습니다. 예. 자, 이제요 경제적 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이런 뜻이에요.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경제적 효과야. 여러분들 경제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경제 나오면 수요, 공급, 가격. 그러니까 이 경제적 효과는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맥주에 세금이 부과되면 주택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면 맥주 가격은 자동차 가격은 주택 가격은 주택의 수요는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제적 효과입니다. 얘는 매우 중요한데 자주 안 나오다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해요. 자,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조세 부과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세에서 두 가지를 제가 언급했어요. 이 조세, 부동산 조세. 여기 지금 필기노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얘를 없애고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안 없애가지고 나왔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요 그림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조세 분류 조세 기능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있고 4번 조세 전가와 기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4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찍어봐요. 찍히니까 4개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몇 번 같아요? 느낌 3번? 3번 3번 또 4번? 4번이죠. 4번. 왜? 분량이 가장 많잖아. 분량이. 요 4번이 가장 잘 나와요. 4번. 오늘 조세정책에서 요거 4번은 무조건 알고 가야 돼. 4번. 그러니까 3번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3번이 어려운데 3번이 어려우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3번은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되는 경우도 나타나니까. 근데 4번을 가장 많이 시험에 냈어요. 그러니까 4번을 무조건 알고 가는 거야. 4번 별것도 없어요. 제가 4번에서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 2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글씨 2개. 아니, 저 보고 느껴보면 알잖아.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 2글자. 비만. 다음 주부터는 색깔 다르게 해야 되겠다. 글씨를 크게 써놨잖아. 그냥 안 보일까봐 크게 써놓은 게 아니지.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비만이에요. 비만. 그럼 저게 뭔 말인데 내가 비만인가 그런 거 아니고 이 비만은 무슨 뜻이냐면 이 조세 전가와 기착은 결국은 이겁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누가 세금을 많이 냅니까? 그 소리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건데 그럼 국가가 맥주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맥주 하나에 대해서 맥주 팔 때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면 분명히 국가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자에게 당신 맥주 하나 팔 때마다 세금 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럼 공급자들이 그 세금을 혼자 부담하지 않아요. 그걸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야. 그것을 전가라고 그래.
책임 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결과 누구 목이 됩니까? 그게 귀착이야. 귀착. 제가 지금 맥주 파는 공급자인데 국가에서 너 맥주 하나 팔 때마다 세금 100원 내라 그런다고. 그럼 제가 세금 100원 다 부담한 게 아니라 수요자에게 40원을 떠넘겼어요. 그것은 40원을 전가.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합니까? 그게 귀착이야. 그럼 수요자가 40원, 공급자가 60원 이렇게 된다고. 이걸 시험에 가장 잘 낸다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세금을 부과되는데 근데 어떻게 부과됩니까? 그러면 비탄력적인 사람이 많이 내요. 그것을 비만이라고 외운다고. 비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이 많다. 이걸 비만으로 외우는 거야. 비만. 비만. 자, 봐 여기 비탄력적이다. 비. 그다음에 많이 낸다. 만. 그러니까 비만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조세정책에서 딱 나오면 조세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만 이게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조세정책이 나오는데 비만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 조세정책 시험 문제 떠는 순간 비만. 그 말은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했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경제적 효과부터 할 겁니다. 경제적 효과는 조세가 부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재화의 가격은, 물건의 가격은, 그 다음에 수요는,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제적 효과예요.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처음에는 그래프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고 또 할 테니까 뭐 저런 게 있나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시라고. 일단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요?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물건의 가격이. 좋습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량이 감소한답니다. 감소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한답니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잉여,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요자 공급자 잉여,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면 손실이, 후생 손실이 나타난답니다.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 경제적 순손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손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5가지가 나왔는데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시험을 낼 때 이렇게 했지. 세금이 부과되면 일반적으로 수요량은 증가한다. 공급량은 증가한다. OX, X 감소한다. 결론이에요. 결론.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맥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맥주 지금 시장에서 맥주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 맥주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균형이고 그래서 맥주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맥주의 균형 가격이야.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그때 몇 개가 거래됐냐면 100개가 거래됐습니다. 이걸 균형 거래량이 100개라고 그래. 균형 거래량이. 그럼 맥주 수요량과 공급량이 100개입니다. 이렇게. 자,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 균형 거래량이 100개 이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에 있었는데 국가가 요 맥주 공급자에게 당신들 맥주 하나 팔 때마다 한 병 팔 때마다 세금 100원 내세요. 이렇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요 공급자에게 한 병당 100원 조세 부과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맥주 공급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 세금 100원을 혼자 내겠습니까? 수요자에게 떠넘길까? 수요자에게 떠넘겨요. 그럼 어떻게 떠넘겨요? 맥주 사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맥주 하나 팔 때마다 세금 100원 내야 되니까 당신이 얼마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맥주 가격을 올리는 거야. 맥주 가격을. 그 맥주 가격 올리면 맥주 가격 올린 이유가 세금 때문에 올렸거든. 그 맥주 가격 올리면 맥주 가격 올라간 만큼 수요자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 제가 맥주 공급자예요. 여러분이 맥주 사러 왔어요. 내가 맥주 파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1,000원 했어. 1,000원. 근데 여러분이 1,000원인 줄 아는데 제가 1,070원이래. 왜 1,070원이에요? 이렇게 맥주 가격이 올랐어요. 왜요? 세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70원을 여러분에게 떠넘긴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떠넘기냐면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맥주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건데 그 맥주 가격이 올라가려면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공급선 1번이 공급선 2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맥주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서 결정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급선이 좌측으로 옮겨왔으니까. 그러면 이 점이 균형점이 되고 가격은 여기 맥주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요. 그럼 이 가격이 106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맥주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그래서 맥주 가격이 1060원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맥주 하나 팔아서 1060원 받았어요. 1060원 받았는데 근데 제 주머니에는 1060원이 지금 있는데 근데 집에 가면 그러면 얼마 있을까요? 집에 가기 전에 세무서 들려서 세금 냈어요. 세금. 그러면 집에 가서 제 주머니는 얼마 있을까요? 제 주머니는? 자, 제가 맥주 하나 팔아서 1060원 받았어요. 자, 집에 가기 전에 주머니에 1060원 있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세무서에서 100원 세금 냈습니다. 100원 세금 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 주머니에 얼마 남았어요? 960원 남았죠. 960원.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세금이 부과된 만큼 올라가요. 이 거리가 100원이야. 100원. 이 100원만큼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야. 100원만큼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지금 100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 그럼 여기가 1060원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얼마일까요? 여기는 얼마일까? 960원이겠죠. 960원. 요거 100원이니까. 1060원. 요거 100원. 그럼 여기는 960원이죠. 그러니까 1060원 받았는데 근데 공급자 주머니는 세금 이렇게 100원을 내고 나니까 공급자 주머니는 960원이 있는 거예요. 960원. 그럼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면 내 주머니는 맥주 하나 팔고 1000원이 있었어. 1000원. 1000원 받았을 거니까. 근데 세금이 부과돼서 1060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는 96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의 실질 수입은 증가 감소? 감소. 됐죠? 외울 것 없어요. 외울 것 없고 경제적 효과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요랑 공급량이 100개였단 말이에요. 100개.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근데 세금이 부과되니까 균형점이 2점이 돼요. 2점이.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면 여기 거리량이 80개로 줄어드는 거야. 80개로. 지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나는 맥주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건 안 찍거든. 세금이 맥주 가격이 올라갔네. 맥주 대신 소주 마시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도 감소하고 공급량도 감소하는 거야. 수요량도 감소, 공급량도 감소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수요량도 감소하고 공급량도 감소하는데 이걸 경제학자들은 아주 어렵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자, 잠시요. 맥주가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맥주가 자원일까? 아닐까? 자원이라니까. 쓰레기 빼놓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원이야. 토지 시장에서는 토지가 자원이고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이 자원이고 옷 시장에서는 옷이 자원이고 맥주 시장에서는 맥주가 자원이고 다 자원이라고. 그럼 지금 맥주라는 자원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맥주라는 자원이 몇 개가 배분됐어요? 100개. 100개. 그럼 세금이 부과돼서 맥주라는 자원이 이제 몇 개가 배분돼요? 80개. 그러면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야. 이걸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불러. 왜곡시킨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요 2번까지 됐어. 2번까지. 자, 이번은 3번.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감소.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공급자가 맥주 하나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세금이 부과돼서 1060원을 받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960원 받은 거라고. 960원. 그럼 40원이 감소한 거라고.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그 40원이 어디로 갔대요? 세금 갔잖아. 세금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맥주 가격이 상승하는데 1060원을 상승하는데 1060원으로 요 60원 맥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수요자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요자는 맥주 한 병 사 먹을 때 얼마 냈어요? 1000원 냈어요. 근데 이제 세금이 부과되니까 1060원 내는 거야.
그 60원 가격이 올라간 만큼 세금을 수요자가 내는 거라고. 수요자가. 그러면 수요자의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 사례는 수요자는 세금을 얼마 내고 60원을 내고 공급자는 얼마 내고 40원을 내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도 세금을 내고 공급자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많이 냅니까? 그게 이거라고. 그게 이거. 조세 증가 기차. 그게 4번이야. 그럼 누가 많이 냅니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비탄력적인 사람이 많이 낸다. 비만 이렇게 된다고. 비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원상태로 옵니다. 그럼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 60원 이만큼을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고 이 부분은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그럼 선생님 수요자도 50원 공급자도 50원 이렇게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요자 부담액과 공급자 부담액이 똑같게 절반씩 낼 수 있어요. 그때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이 똑같으면 탄력성이 똑같으면 절반씩 내는 거야. 절반씩. 이렇게. 자, 이제요. 요 두 개 4번, 5번이 약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돼요. 수요자 잉여, 공급자 잉여 감소한다 했는데 자, 생각해 봐요. 수요자들은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 맥주 한 병을 마시면서 돈을 얼마 냈으면 됐어요? 1,000원. 그러니까 똑같은 맥주를 마시면서 조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1,0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똑같은 맥주를 마시면서 얼마 내야 돼요? 1,060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맥주 한 병에 대해서 60원만큼 손실이 발생한 거야. 그걸 수요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그래. 잉여가. 자, 이번에는 공급자는 맥주 한 병을 팔아서 예전에는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얼마밖에 안 들어와요? 960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게 공급자 잉여를 감소시킨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건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5번은 이제 설명해 볼 건데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맥주 거량이 10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논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은 요 수요곡선하고 공급선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삼각형, 이 큰 삼각형이 우리 사회의 만족감이에요. 이렇게 큰 삼각형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맥주가 몇 개 거래됐어요? 100개. 그럼 세금이 부과되면 맥주 거래가 몇 개가 이루어져요? 80개. 그럼 80개, 세금이 부과되면 80개밖에 거래 안 돼요. 거래 안 되니까 우리 사회의 만족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어려워요, 지금. 자, 다시 해봐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만족감은 이 노란 선 이렇게. 지금 이해됐습니까? 근데 세금이 부과되면 100개가 아니라 80개란 말이에요. 80개니까 우리 사회의 만족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사라져. 여기 봐, 요 삼각형. 요 조그만 삼각형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이 조그만 삼각형이 우리 사회의 만족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세금이 부과되면 100개가 아니라 80개만 거래되니까 우리 사회의 만족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 부분 봐요, 이 부분. 네.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이 부분. 이 조그만 삼각형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의 만족감이었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그러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걸 사회 전체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요걸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3번인가 물어봅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것도 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하지 말자고요. 네?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 자, 이제 경제적 효과 마무리하고 갑니다. 경제적 효과는 세금이 부과되면 그럼 물건의 가격과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돼요. 가격이 올라가더라. 가격이 60원이 올라가면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자가 세금 내더라. 나머지를 공급자가 낸다. 그 다음에 수요랑 공급량이 감소하더라. 공급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한다. 수요자 잉여, 공급자 잉여도 감소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만족감도 감소한다. 됐지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요. 자원 배분에 애고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어려운 걸 해볼 거니까
그래서 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냥 하고 자 이런 거 한번 봤다 하시면 된다고. 만약에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생각해요. 공급선 수직선이다. 그럼 이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란 말은 공급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여기는 세금이 부과되니까 공급곡선이 움직였어요. 얘는 공급곡선이 안 움직인 거야.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었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이 균형점이었고 이제 균형가격이 1,000원 이 상태에 있었어요. 이 상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요. 당신 물건 하나 팔 때마다 100원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똑같아.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이 세금을 100원을 부과했어요. 근데 왼쪽은 공급자들이 세금이 부과되니까 공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근데 오른쪽은 이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곡선이 안 움직인다는 소리야. 세금이 부과돼도.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공급곡선이 안 움직이면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100개였습니다. 이 공급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이 안 움직이는 거야.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은 공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공급곡선이 안 움직이면 거래량은 그대로 100개야. 여기 왼쪽은 거래량이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해. 그럼 거래량이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고 그래. 그럼 이 오른쪽 그림은 세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자원배분의 왜곡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세금이 부과돼도 공급선 안 움직이니까 세금 부과되기 전에 공급선 하얀 선하고 세금 부과됐을 때 공급선 노란 선이 겹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가 세금 내는 거야. 가격이 올라간 만큼. 그럼 이 오른쪽 그림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수요자가 세금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다 낸다? 공급자가 다 내야죠. 공급자가. 지금 이해됩니까? 여기 봐요. 왼쪽 그림은 지금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를. 근데 오른쪽 그림은 세금이 부과돼도 공급선이 안 움직여. 그래서 거래량 변화도 없다고. 자원배분 왜곡이 없어요.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세금을 수요자가 안 낸다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공급자한테 세금 부과했는데 수요자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가 다 내야지. 공급자가. 그럼 이 경우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배웠다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조세가 부과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원배분의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물어봐도 기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듣고 할 거라고. 자원배분의 왜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금은 누가 다 부담합니까? 공급자. 공급자 전액부담. 공급자 조세 전액부담.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조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요 1번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이 조세 부담하는 정도가 수요자 공급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질까?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 왜 첫 번째 그림은 왼쪽 그림은 수요자가 60원 내는데 오른쪽 그림은 수요자 하나도 내지 않을까? 왜 공급자가 다 낼까? 요 왼쪽 그림은 공급자가 더 조금 내요. 수요자가 60원 냈고 공급자가 40원 내니까. 근데 오른쪽 그림은 수요자 안 내고 공급자가 다 내잖아요. 이게 조세 부담액이 달라진다는 거야. 조세 부담액이.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됐는데 수요자가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공급자가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공급자가 다 내는 경우도 있고 수요자가 다 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조세 부담액이라고 한다고. 조세 부담액. 그게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4번이. 조세 전가와 귀착. 전가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거. 지금 지워버린 그림은 세금 100원이 부과되니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얼마 떠넘겼어요? 60원 떠넘겼잖아. 60원. 60원을 전가시켰다. 근데 지금 지우는 그림은 여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수요자가 세금을 떠넘기지 못한다는 거야.
조세의 전가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공급자가 다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조세의 전가는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고 귀착은 최종적으로 누구 목입니까? 그 소리야. 이게 부담액이야. 부담액. 왼쪽에 있었던 그림은 조세 부담액이 수요자가 60원, 공급자가 40원.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60원을 떠넘겼다. 전가시켰다. 그래서 수요자가 60원을 부담한다. 수요자에게 60원이 귀착됐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세 전가와 귀착은 결국 조세 부담액의 크기야.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야. 예? 그러면 조세 부담액의 크기는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누가 많이 냅니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으로 결정해. 탄력성으로. 그걸 유심히 봤더니 비탄력적인 사람이 많이 내더라는 소리야. 비탄력적인 사람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뭐가? 세금 내는 정도가. 세금을 수요자가 많이 내냐, 공급자가 많이 내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누가 더 탄력적이냐? 따라서 결정된다는 소리야. 비탄력적이면 많이 내. 비탄력적이면. 근데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액이 많다. 이걸 비만으로 외우는 거야. 비만. 자, 그럼 됐어. 이제 연습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거 수업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꼭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 이걸. 언니 저거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언니는 잘 모르면서도 더듬더듬 가르쳐. 내 옆에 보면 언니도 잘 못 가르쳐. 그래서 언니가 뭐냐, 비만만 하래. 비만만. 언니 그러니까 비만이 뭐냐고. 그러니까 살찌지 말라는 소리겠지. 자, 여봐 이제 옆에 언니한테 질문하지 말고. 질문거리가 아니라니까. 질문하면 이상해. 자, 1번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 중에서 수요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비탄력적이야? 어디가 탄력성이 작은 거야? 공급. 이 공급이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럼 공급자 너 많이 내라 이 소리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비만이니까? 그 비탄력적이니까 많이 내라. 비만. 어느 분은 또 불만이라고 하는데 불만 아니고 비만. 그러면 수요자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작고 공급자 부담액이 많다. 그 2번을 해야 될까? 2번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제가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믿을 테니까. 자, 그러면 3번.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이 똑같대요. 그럼 절반씩 부담해야지. 똑같으니까. 이제 그럼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이 똑같으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됐습니까? 다른 말로 수요자 부담액과 공급자 부담이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제 4번하고 5번. 그러니까 탄력성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에서 완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 그럼 특수한 경우는 세금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도 조금 내고 공급자도 조금 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조금씩 나눠내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한쪽이 몰빵으로 다 낸다. 그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특수한 경우.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여기 이제 5번부터 봐요. 5번에 이제 2개 나왔는데 5번에 요 밑에부터 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자, 완전 빼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그럼 공급자가 많이 내죠. 맞잖아요. 비탄력적이 많이 내니까.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자가 많이 낸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다. 너 완전히 많이 내라 이 소리야. 공급자한테. 그럼 공급자가 완전히 많이 내면 공급자가 다 내야지.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자가 전액 부담. 그럼 수요자 부담액은 없다. 됐지요? 응. 그 다음에 4번의 요 밑에 이거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지우고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수요자가 많이 내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자 너 다 내라.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전액 부담, 공급자 부담액은 없다. 됐지요? 자, 여기 4번의 위에 거. 수요가 완전 탄력적. 그 완전 지우고 탄력적이면 많이 낸다, 조금 낸다. 비탄력적이면 많이, 탄력적이면 조금.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자가 조금 내고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많이 내겠죠. 수요가 탄력적이란 말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란 소리야.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조금 내는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완전히 조금 낸다. 그럼 수요자 안 내야 되지. 그럼 수요자 부담액 없다. 공급자 전액 부담. 됐죠? 자, 5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자 조금 낸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히 조금 내라. 공급자 안 낸다. 수요자가 다 내라. 그럼 공급이 완전 탄력적입니다. 공급자 전액 부담. 아니 공급자 부담액이 없다. 수요자 전액 부담. 이렇게. 결국은 B자가 중요한 거야. B자. 비탄력적이면 많이 내라. B만.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더 많이 내라. 그럼 탄력적이면 조금 내는 거야. 선생님 나는 탄력적일 때 조금 내는 거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 그렇게. 탄력적일 때 조금 낸다. 탄조 이렇게 하시라고. 탄조. 탄조가 뭐예요? 탄력적이면 조금 낸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건 자유야. 나는 끝까지 비만이야. 탄조해도 나는 비만이야. 비만.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공급자가 많이 낸다. 수요자는 조금 낸다. 공급자가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너 완전히 많이 내라. 공급자 전액 부담, 수요자 부담액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거 물어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게 물어봐야 될 것인가? 물어볼 게 아니라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몇일까? 탄력성이 0. 탄력성이 0일 때가 완전 비탄력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 28회 때 나왔던 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자, 여기까지 하고 탄력성은 다 조제정책은 다 끝낼 거니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가? 공급이.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은 누가 다 내야 돼? 수요자가 다 내야 됩니까? 공급자가. 공급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세금은 공급자가 다 내야 돼. 공급자. 토지 공급자 세금 전액 부담. 세금 전액 부담. 되셨죠? 자, 보자고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에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OX.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OX. 여기 5니까 오겠죠? 이거 X라고 많이 답을 했어요. 실제로. X라고. 5입니다. 5. 왜 X라고 답을 했냐면 여기 이제 토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를 토지 수요자로 읽어.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수요자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공급자야. 토지 소유자, 내가 토지 소유자야. 내가 토지 공급자잖아. 이게 토지 소유자가, 이게 토지 공급자거든. 토지 공급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OX? 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 공급자라는 거예요. 이걸 토지 수요자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조세정책은 이거대에 몇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조세정책 배웠는데, 4가지 배웠잖아요. 부동산 조세, 취득, 보유, 처분할 때 조세, 각각 국세, 지방세 구별해서 이거 암기하는 거. 조세 기능,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좋은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말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성을 감소시킨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거 하고,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은 누가 많이 내냐? B만. 비탄력적인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 B만. 이렇게. 자, 그러면 최근에 출제했던 건 이제 보고라고요. 예. 이제 요것도 있어요. 조세정책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지문 볼까요? 최근에 출제했던 기출지문 보자고요. 1번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고, 여기까지 오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 보유하는 조세이다. 뭡니까? 여기 보이나 부과하는 건데. 자, 먼저 부과는 조세이다. OX? O. 이렇게. 2번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O입니까? X입니까? X. 재산세는 지방세 맞아요. 그런데 취득입니까? 보유입니까? 보유. 최근에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3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올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요. 세금이 부과되면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겠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증가를 해서 틀렸어요.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이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잖아요. X. 4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전가되는 거예요. 떠넘기잖아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돼. 그럼 내가 임대인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면 그러면 이거 세금을 어떻게 할까? 임차인에게 떠넘겨. 임대를 높인다고. 임대를 높여.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OX 5. 5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눠낸다고. 그러나 그 크기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결국은 비탄력적인 마인다. 비만.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여기 비탄력적이었어요.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OX 5 됐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책 좀 봅시다. 기본서 좀 보게요. 247쪽입니다. 247쪽에 거기에 부동산 조세 정책 나왔습니다. 찾으셨나요? 조세의 목적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양가로 2번 조세의 기능, 조세의 기능에서는 부동산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집가 및 주택 가격 안정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소득 재분배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사이드에 247쪽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지문 나왔습니다. 기출지문 볼게요. 기출지문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X 5 이렇게. 자, 그 밑으로 가서 3번에 부동산 관련 조세의 유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시 내는 거, 보유시 내는 거 했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248쪽에 넓혀보기 위해서 국세 거기 예를 봤더니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쭉 있잖아요. 이거 뭐 참고로 보는 거고 이게 최근에는 아까 이거 잘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취득할 때 세금, 보유할 때 세금, 처분할 때 세금 248페이지 가장 위에 3번은 부동산 처분할 때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네. 그 밑으로 갑시다. 그 밑으로 가서 예제 밑에 2번 조세 전가의 기착 1번 재산세 전가의 기착에서 거기 이제 조세 전가의 기착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3번 봐요. 3번 동그라미 3번 248페이지 가장 밑에 3번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되는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뭐요? 탄력성에 달려있다. 달려있다. 그러면서 249페이지 막 설명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넘겨봐요. 넘겨서 250페이지도 막 설명 나오는데 그림 그리고 난리 쳤는데 필요 없고 양 사이드의 기출지문만 보면 기출지문만 사이드 기출지문만 그리고 250페이지 가장 밑에 니은 봐요. 니은 찾으셨나요? 그 니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자에게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한 어느 일방 부담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는 있으나 결국은 쌍방에 귀착한다. 이 말은 수요자도 내고 공급자도 낸다 그 말이야. 그런데 251쪽 갔더니 그러면 누가 많이 냅니까? 이제 여기서 비만이 나온다고. 비만이 251쪽에 디귿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비탄력적으로 많이 된다. 비만이 되는 거야. 비만. 그 다음에 니을하고 미음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된다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 밑에 비읍. 그림 밑에 비읍을 보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시옷.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죠. 보시면 좀.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252쪽부터 해서는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 연 사이드에 250페이지, 251페이지 사이드에 있는 기출 지문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다 언급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기출 지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정책까지 해서 정책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쉬었다가 투자론 갈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